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웅동학원재단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달 2일과 3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조금 전 만나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양국이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베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며 우리 정부를 또 비난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6,500여 명의 피해자를 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조업체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이 제대로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중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지원금도 추석 전까지 당겨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의료원, 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업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딸의 장학금 수령과 입시 의혹, 또 논문 저자 등재뿐 아니라 가족의 재산과 투자 관련 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전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오늘 오전부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행정실,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단국대 교무처 연구팀과 장영표 의대교수 연구실,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시, 장학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 부산의료원과 부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현 부산의료원장인 노한준 교수가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과정과 이후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하게 된 경위 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고교 시절 인턴과 여러 과외 활동을 바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는데요.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딸의 입시 의혹뿐 아니라 가족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고요? 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업체 코링크 PE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사무실 등에도 수사 인력을 보냈습니다. 가족 재산과 투자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 원 상당을 투자한 펀드의 실제 운영자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라는 의혹과 함께 조 후보자와 펀드의 연관성 등을 검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코링크의 투자처로 추정되는 벤처기업 4곳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 후보자 관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20곳에 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고소 고발 사건이 집중됐던 부서는 형사 1부인데 검찰이 특별수사부서를 투입한 것은 밀도 높은 수사로 빠르게 국민적 의혹을 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던 당부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우리 사회를 이 공정한 어떤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어떤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은 그 본질에 더 충실하고 그리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다음 달 2일과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권 내 반발 기류로 여당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재협상에 선을 긋고 있고요. 여기에 인사청문회 증인 범위와 지금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검찰 압수수색 등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어제 법사위 여야 간사들끼리는 9월 2일, 3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진행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당 원내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 결정을 법사위 간사 회동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합의안을 당내에서 수용하자는 의견과 다시 협상하자는 요구가 팽팽하게 맞섰다면서 간사회동은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넘기는 여야 간사 간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인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 편의대로 바꿀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오죽 자신 없으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모두 합의를 번복하겠다고 말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면서 조국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이기도 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간사 합의를 번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인사청문회법을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오전에 만나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한국당에서 제시한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증인 80여 명 명단에 대해서 민주당은 2명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여당이 요구한 인사청문회 일정 변경 요구는 야당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부터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은 검찰 일을 하는 것뿐이라면서 당에서 수사에 대해 언급할 것은 없다면서 중립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체를 파고 들어가는 수사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재판에 윤중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과거 김 전 차관에게 1억 3천여만 원어치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이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접대 등에 대한 신문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그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소미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한미 동맹 관계는 굳건하게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회의를 열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내일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며 이런 문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당한 규제로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이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피해 기업 금융 지원 방안에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일 무역 갈등이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세계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오는 성탄절 무렵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시기와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나온 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가서도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해 가겠다며 또다시 한국을 못 믿을 나라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쿠아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まずは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求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아베 총리는 불행히도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한국에 의해 취해진 상황이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国と国との信頼関係が残念ながら損なわれる、信頼関係を損なうような状況対応が続いています。 아베 총리는 자국에 이어 G7 정상회의에 와서도 한국을 못 믿을 나라로 되풀이 비난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北朝鮮については米朝プロセスを支持し、朝鮮半島の非核化に向けて取り組んで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과잉 생산된 미국산 옥수수 250만 톤을 중국 대신 추가로 수입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 도우미로 나선 아베 총리.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관계를 건설하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중요하다며 미중 무역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국이 독도를 침략했다는 등 망언을 쏟아내며 일본 정부에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제재를 검토해야만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우리 군이 독도 주변에서 실시한 훈련과 지소미아 종료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사설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침략한 한국이 그곳에서 눌러앉을 권리가 없다는 망언을 늘어놨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37.2% 줄어서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6,500여 명의 피해자 그리고 1,400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참사죠. 8년 만에 제조 판매 기업 관계자들과 또 전현직 관료들을 상대로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과
제품을 판매한 애경을 상대로 유해성 부실 검증에 대한 경위 추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문회가 열리는 현장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상에 밝혀진 건 2011년인데 청문회가 왜 지금에서야 열리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청문회 무려 8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여러 가지 가습기 살균제 성분 가운데 일부 성분의 유해성이 뒤늦게 규명됐기 때문입니다. CMIT, MIT라는 성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성분의 유해성이 뒤늦게 입증돼 이를 원료로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의 과실도 최근에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현재 SK와 애경 전 현직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조 판매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을 왜 제대로 안 한 건지 추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정부 책임을 묻습니다. 유해물질 관리를 맡는 부서가 환경부인데요. 어찌해서 CMIT, MIT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안 해왔던 건지,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이들 기업을 허위 광고 혐의로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지체해 공소시효를 넘기게 된 경위가 뭔지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자, 핵심은 SK와 애경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걸 텐데 지금 청문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앞선 오전 10시 반부터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SK케미칼, 당시 유공이었는데요. 문제가 된 살균제 원료를 처음 개발한 공급업체입니다. SK케미칼에서 당시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사실은 앞서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긴 했습니다. 유해성 실험을 의뢰는 했지만 결과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팔았던 겁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당시 제품 개발에 참여했던 유공 관계자들과 SK케미칼 간부들이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유해성 심사를 직접 했던 연구팀 교수도 나왔는데 본인은 그 제품이 미리 팔릴지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이외에도 검찰 수사에 대비하려고 제조기업인 SK와 판매기업 애경이 미리 입을 맞춘 정황으로 보이는 내부 회의록도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조사위가 애경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건데요. 참사 터진 직후 2011년 8월부터 SK케미칼과 애경과 첫 미팅을 시작으로 매주 특이사항을 공유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대응안을 협의하는 회의체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SK 전직 직원도 비공개로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SK가 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94년 이전부터 사내에서 직원들에게 제품 사용을 권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 참사 관련한 구체적인 피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받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오늘 아침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후보자인데 청문회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아마 사상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입니다. 예. 여기다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조국 후보자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들도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기 대한 것도 압수수색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된 까닭에는 검찰개혁을 주도하게 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관계는 결국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조국 후보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국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지금 딸 특혜 관련 의혹이 가장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대학들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의혹들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딱 어떤 이 의혹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은 뭔가 좀 진척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예. 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는 뭐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의 압수수색이 과연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소한의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뭐 아무리 고발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급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은 이제 예. 이런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에도 이게 예. 과연 맞는 건지 좀 의문이 있고요. 예.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그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정략적으로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야권이든 여권이든 뭐 나중에 가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를 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례에 비춰봤을 때에도 좀 너무 빠르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KT 특혜 채용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올해 3월이었었거든요. KT 세노조에서 의혹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KT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7월이었습니다. 넉 달 만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너무 늦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에도 지금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예. 되고요. 당시에도 또 김성태 의원 뭐 딸 문제라든가 황교안 대표 아들 문제도 거기에 연루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비춰봤을 때에도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과연 그러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뭐 두 가지의 좀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어차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고 검찰 개혁을 앞으로 이제 만약에 임명된다고 하면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기회에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예. 판단을 정치적으로 했을 수 있고요. 네. 또 정반대로 만약에 해석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할 경우에 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가기에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왕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압수수색에 지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전례하고는 조금 다르다 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혹은 이게 검찰이 정치적 상황 판단을 하면서 좀 미적거리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아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건 지금 고소고발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또 가만히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특검에 관한 얘기는 자유한국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게 됐을 경우 바른미래당도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청년들이 촛불 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호 속에서도 특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부담감을 가졌다 생각이 되는데 네. 일각 있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에 관한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게 정유라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국정농단에서 정유라의 입시 비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서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서 명확하게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대중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빛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저는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정치적인 공세를 할 것이라면 이 사건에 대한 핵심 의혹에 대한 모든 발단은 조국 후보자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하거나 거기에 대한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단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학과 펀드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하기 위한 검찰의 의지를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정유라 사건하고 지금 그 조국 후보자 문제를 같이 동일해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정치 공세적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유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대통령 비선 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정유라를 대학에 이른바 입학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따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고, 그리고 그걸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문체부 공무원들을 찍어내기를 했잖아요. 그럼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에서 조국 후보자가 지금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 있는 의혹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으로서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직권남용의 혐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동렬해 놓고 비교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인사청문회 과정에 놓여 있는 후보자를 지금 특검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례를 비춰봤을 때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얘기 꺼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될 문제예요. 예. 이걸 특검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대통령 특검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 여당이던 시절에 특검 안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후보자 한 명을 놓고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가 이것도 역시 저는 다분히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도 아직 안 거쳤는데 특검 주장은 너무 이르다. 자,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말라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후보자 오늘 보통 아침이면 출근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출근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사전에 내용들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접근이 가능한데요. 매일같이 나와서 출근하고 또 기자들에게 그날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 직후에 바로 압수수색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정황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그 같은 지금 현재는 자택에서 관련된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이제 정유라 사건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 후보자의 사건에 대해서 동률적으로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적인 대중의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유라에게 주었던 특혜로 입시에 대한 공정이 무너졌던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입시에 대한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유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대중에 대한 분노들을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정쟁 이런 공격으로 몰아가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예. 두 번째 하나 더 조국 후보자가 과연 본인 스스로가 개입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곳 중에 하나는 부산의료원장, 그러니까 노환준 교수가 있는 곳입니다. 노환준 교수 같은 경우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 후보자 딸에 대한 6학기 연속 장학금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뒤에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낙마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 민정수석 재직하고 있던 것이 조국 후보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혹까지도 야권 그리고 일반 대중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왜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인가? 과거 김태우 전 수사관이 나와서 폭로하고 난 뒤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기소까지 됐지만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조국 후보자는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찰에 대한 권력 사건에 대한 수사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더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검찰 수사 별개로 지금 국민적 의혹을 좀 풀려고 하면 청문회가 빨리 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는 오늘까지도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두고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법사위 간사 합의에 반발한 여당 지도부 오늘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법사위원이기도 한 김종민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법사위원이지만 저는 2일, 3일 이틀 하는 거는 반대다. 만약에 이틀을 굳이 하게 된다면 법정 시한 내에 이틀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법정 시한도 넘겨가면서까지 이틀을 한다는 거는 이거 국회가 법을 너무 경시하는 거다. 특히 법사위에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지금 후보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라도 반대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억울하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한테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어제 법사위 간사들끼리는 9월 2일, 네. 3일 이틀간으로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 지도부 내에서 이거는 법사위의 결정인데 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이제 반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하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예.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청문 기간이라고 하는 게 그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법적 기간을 따지면은 8월 30일이라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죄송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못하는 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기간을 연장하는 게 그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많은 정치평론가나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석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인사청문회를 뒤로 밀어서 야권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면 그 부득이한 사유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법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툭 하면은 법 어기고 자신들이 제정하는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정 때문에 법은 어겨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 기간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바라볼 때는 합의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이틀이라는 기간이라는 것도 사실 전례가 별로 없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법정 시한 내를 넘기는 이런 이제 방식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당은 이틀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웬만하면 법을 지켜서 법정 시한 내에 하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월 2일까지면 괜찮은데 9월 2일이 넘어간 3일 청문 보고서 채택일이 보고서 그러니까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게 9월 2일까지인 거죠? 네, 9월 2일까지 최종적인 청문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청와대로 송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안에 기간을 정해서 다시 국회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죠.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기간 10일이 있으니까 일단 9월 2일, 3일까지는 괜찮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법적인 기준을 따지다 보면은 사실 한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되는 이 공방을 거듭대 왔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렇게 청문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해서 법에도 있지 않는 국민청문회를 또 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국민청문회에 대해서 정의당마저도 이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하지 않은 채로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넘기던가 아니면 조금 무리한 상황이더라도 야당과 합의된 청문회를 가져가는 것 둘 간의 선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간사가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청문회를 조국 후보자가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혹시 청와대나 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해석까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할 때 정치 공세하고 법적인 부분하고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에 나와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데 시간 필요하니까 법 잠깐 어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고요. 사흘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도록 돼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를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열든 이틀 열든 그건 또 별도로 합의할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와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좀 구분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국회 선진화법 통과시킬 때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논란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지금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정치 공세니까 우린 조사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법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냥 정치권은 마음대로 하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가 믿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존의 인사청문회도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그건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검증은 날카롭게 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서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료 요청하면 되는 거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어제 국회 로비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한국당 그 법사위 간사죠 김도부 의원이 만났는데 뜻밖의 설전을 벌였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31일, 1일, 2일 하시라고 3일을. 2, 3일 합의가 돼 있잖아요. 그건 합의 안 됩니다. 네? 그건 합의할 수 없어요. 국회에서 합의한다고 해서 합의되는 거 아니에요. 간사간 합의사항인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국회는 법을 안 지키고 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 국민들이 누가 그 이야기를 동의를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 수석님 간사간 합의상 아닙니까? 아니 간사가 의사일정은 합의를 하는데 법에 준해서 해야지요. 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법사위 상임위 아니 의사일정은 그건 대통령이 양해를 간사가- 구할 때 가능하다니까. 아이고 법대로 해주세요. 아니, 법대로 다 아니 했습니다. 법대로 해주시라고. 저희들 법대로 다 법대로 했습니다. 해주시라고. 법대로 다 했습니다. 간사간 합의 사항이니까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 이런 주장하고 이건 명백히 법 위반이다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에서 지금 국회법 6조 3항을 들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면은 이제 부득이한 이유로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이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9월 2일자로 일단은 청문회를 마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후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기간을 보통 열흘이 아니라 한 5일 정도 이내로서 굉장히 짧은 기간을 정합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어차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예. 여기 대해서 대통령은 보통 임명을 강행해 왔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있었던 인사 패턴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과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9월 2일에 다 끝나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3일까지 하게 되는 부분들을 예. 이 조항에 같이 엮어서 해석하고 있는 건데 해석에 대한 여지가 조금 있는 측면인 것 같고요.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서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여당과 야당의 간사간 합의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바라보고 간사간 합의가 끝났는데 오히려 당으로 넘어가게 돼서는 다른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일사불란하게 조국 후보자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줄 수가 기존에 보면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했다가도 또 번복되는 일도 우리가 자주 봐서요. 지금 이 부득이한 이유에 이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해석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조항을 잘 보면은요. 예. 6조 2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는요. 20일인데 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이게, 규정이고. 예, 법률 전문가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다라는 건 강제 조항이에요. 근데 그 뒤에 6조 3항에 보면요.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할 때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건 강제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이냐. 물론 정치적 합의라는 게 거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에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냐 없느냐는 거 굉장히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국회에서 그런 예외 조항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가능하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예외 조항을 찾아가는 게 이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게 법사위 간사에게도 이런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좀 전달이 됐었으면 좋았을 걸. 어쨌든 법사위 간사들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당 지도부가 이제 번복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당의 반발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합의를 번복하겠다, 법의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갖고 정말 뭐 번복하겠다는 이야기는 국회 역사상 정말 듣다 처음이고 보다 처음이고 살다 처음입니다. 결국 답은 특검뿐입니다. 조국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청문위원들로부터 취합한 정인의 숫자가 80명이 넘습니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밝히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에 대해서는 전격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사들이 법에 따라 합의한 국회 청문회 일정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무산시키는 것은 월권 중의 월권입니다. 나아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국민청문회라는 홍위병 청문회를 거쳐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네, 한국당, 민주당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를 좀 빌면 간사끼리 합의가 됐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제 국민청문회로 간다는 건 선전포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국민청문회는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청문회는 입법부의 권한이기도 한데 그 입법부의 권한을 팽개치고 국민의 청문회, 언론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한 그런 심정들을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가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기도 하면서 또 법사위에 들어가서 간사 역할까지 아마 동시에 하면서 협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당초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청문회 날짜는 단 하루였습니다. 근데 일자도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던 이틀, 한국당은 3일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합의안 이틀로 조정됐던 부분들, 간사간 합의가 끝났는데 이거를 당이 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를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일정도 일정인데요. 증인 채택이 어떻게 될지 이 여야 합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뭐 가족뿐만 아니라 의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다 부르자는 건데 거의 어제 추협을 해봤더니 8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뭐 87명이라고 합니다. 87명. 네, 87명이라고 하는데요. 조국 후보자 부인부터 조국 후보자 어머니, 처남, 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이혼한 부인, 그리고 조카, 뭐 가족들 다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의혹을 해소해야 되죠. 해소해야 되고요. 남김없이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게 납득이 안 될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 아마 임명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가족의 처남, 이혼한 동생의 부인까지 불러가지고 인사청문하는 모습은 과거에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렇게 청문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청문하는 게 맞다 그러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정치 공세하기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그게 본인들의 얘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정치도 금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는 것이고요. 그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책임들은 조국 후보자가 또 져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까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모든 거를 마치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치고 과하다. 뭐 저는 폐륜이라는 표현까지 뭐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신데 어쨌든 87명은 물리적으로도 뭐 이건 일주일 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을 찾았습니다. 이제 소명 자료 제출하고 설명하고 했는데 이제 정의당 선택에 이제 관심이 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판단을 일단 좀 보류한 상황인데요. 네, 데스노트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고요. 청문 결과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사실 정의당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하고 있는 청문회를 다 보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좀 비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이제 선거법 개정 때문에 좀 모호한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앞선 시간에 박원석 지금 화면에 조금 전에 나왔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연결해봤거든요. 이걸 고려하지는 전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대 고리가 필요하고 정개특위에 대한 8월 마지막 날까지 정리하게 되는 그런 기간들을 좀 지나고 난 뒤에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게 되는데 저는 정의당이 했던 얘기의 본질로 좀 돌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의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6,411번 버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6,411번 버스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청소 노동자가 지하철이 시작되지 않는 시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돼서 강남으로 가게 되는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고요. 그 연설에서 노회찬 의원이 했던 울림 있는 말 중에 하나는 그들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곤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공정에 대한 기준점들을 깨트렸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얘기했지만 그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중심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바로 6411번 버스에 타고 있었던 그 지점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의 선택은 매우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뒤로 좀 미루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최종적인 결과가 어떨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적 한 명을 만듦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너무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공정함, 정의를 대변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안 된 부분은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 기득권은 조국으로 다 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으로 얘기하면 지금 손가락질하는 자유한국당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틈새를 노렸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마치 조국 한 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그거는 적을 만들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면죄부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의당의 결정은 청문회 끝난 이후에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묻는 대학가의 비판 목소리가 점점 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내일 2차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정치적 색채가 입혀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대책들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다시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총학생회가 직접 나서서 내일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조 후보자 딸이 다닌 고려대 총학생회도 다음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열린 학생들의 집회를 이어받아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집회를 열 예정이고 부산대 일부 학생들도 조 후보자 딸의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을 두고 내일 촛불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왜 그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하고 여러분, 감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시해야 하는 겁니까?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다만 지난주 집회의 뒤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정치 세력 개입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촛불 집회를 처음 추진한 고려대 학생이 자유한국당 당원을 지낸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부산대는 촛불 집회 추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주최 측은 오는 2차 촛불 집회에서는 학생증과 졸업증명서로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촛불을 든 것은 보수화, 우경화 때문이 아니라 정의가치 훼손에 따른 허탈감과 분노에서 비롯된 거라면서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촛불에 정치색이 입혀지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의 좀 대책들을 마련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회수 소설가를 비롯해서 진보 진영의 많은 인사들이 SNS를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이제부터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적이다 등에 대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 논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데요. 조금 전에 학생들이 설명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의와 공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촛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여지고요. 서울대 학생들의 입장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이 SNS에 쓴 글이 굉장히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해서 2학기 동안 단 한 과목만을 추강을 했고 그로 인해서 8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아갔는데 누군가에는 이 환경대학원이 인생의 전부일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빼앗아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글들 때문에 아마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허탈감과 분노가 그대로 촛불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2030 세대의 여론이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 20대만 좀 뜯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좀 보면 지금 8월 첫째 주부터 좀 볼까요? 8월 첫째 주에 거의 9.8% 정도 되는 겁니까? 한 9%에서 10%, 9.6%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긍정평가가 더 우세했는데 지금 8월 셋째 주를 가보면은 부정평가가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조국 후보자 임명 이후에 벌어졌던 논란들이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을 입안한 사람 그리고 또 발표했던 장관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책임이 분산되는 효과,
그리고 그 정책이 국민들한테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는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인사 문제만큼은 대통령의 그 어떤 책임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전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응원해주고 싶다. 예, 응원해주고 싶고요. 우리 사회 공정, 부정의함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한 명으로만 가지 않고 이런 에너지를 계속 그 대학생들이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뭐 교육 부분에 있어서 부정의함이나 불공정함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개혁의 에너지로 삼아서 좀 더 개혁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 세대들이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지 그 박탈감에 분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은 단순히 조국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벽을 너무 많이 절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번의 에너지를 그냥 조국 한 명을 임명하느냐 낙마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야를 좁게 가져가지 말고 좀 넓게 가져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2030의 분노는 이제 입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서 공정성 부분에 대한 분노일 텐데 이번 계기로 해서 어떤 개혁 부분에 대한 부분에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너무 화제가 돼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고 가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최근 그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뒤늦게 지난 금요일에 갔었는데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게 뭐 생을 얼마 안 남겨놓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관련해서 5.18 재단의 입장도 나왔는데 일단 뭐 진정성은 받아들인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병원 중에 있고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화도 좀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이런 사과의 메시지를 좀 전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본인도 가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충분하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재현 씨가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꼭 광주 5.18 묘지를 방문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국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고서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사과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망언만 늘어놓는 전두환 씨 측과는 그래도 조금 대조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저 행위에 대해서 따로 뭐 의미를 표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5.18 재단 쪽에서 밝힌 바처럼 5.18 희생자의 유족을 만난다거나 그런 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생각하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또 만났다고 해서 노재현 씨한테 그걸 책망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앞으로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지른 사실 씻을 수 없는 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죄라면 그거에 따르는 상응하는 좀 더 많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5.18 진상 규명하는데 어떤 논쟁을 푸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좀 바라보는 국민적인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원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전국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내일부터 잇따라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실제로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했는지, 도박 자금으로 회사 돈을 가져다 썼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경찰 소환 날짜가 잡혔다고요? 네, 양 전 대표와 승리의 원정 도박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일부터 두 사람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일은 승리가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29일에는 양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다만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을 공개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상습 도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에서 여러 차례 원정 도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거액의 도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현지에서 외화를 빌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불법 환치기 수법을 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7일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의혹을 내사하던 경찰은 일주일 뒤 두 사람을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도박 자금이 해외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확인해 추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지난 17일에는 서울 합정동에 있는 YG 본사를 압수수색해 구체적인 도박 시점과 횟수, 자금의 규모와 출처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를 최소 11회 방문해 한 번에 최대 수천만 원씩 모두 10억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카지노의 VIP방은 우리 돈으로 15억 원을 미리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리 역시 최소 4번 이상 미국과 마카오 등 카지노에서 모두 20억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격 수사를 앞두고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승리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예. 자, 앞으로 경찰이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이 실제로 상습 도박을 했는지,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수십억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YG 회사 돈으로 썼는지도 들여다보고 혐의점이 포착되면 횡령죄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미국 재무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에 YG 미국 법인의 계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경찰은 양 전 대표가 모레 경찰에 출석하면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키는 독도 방어 훈련이 끝난 날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서울의 한 은행 창구입니다. 손님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 꼼꼼히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도 해봤다. 없었습니다. 아, 없으세요?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면은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대통령이 난생 처음으로 가입한 펀드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관련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운용 보수의 50%를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공익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일종의 애국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재 부품 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착한 펀드. 자, 대통령의 투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앞서 다른 대통령들도 메시지 전달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활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다들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릴 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듬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펀드 수익률도 꽤 높았습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05년 코스닥 펀드에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시장에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융위기 당시 주가 지표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인덱스 펀드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면 펀드는 아닌 공익 신탁이긴 하지만 청년 희망 펀드에 자금을 넣어서 정부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후 기업 총수들이 수십에서 수백억을 따라서 기부하면서 관제 논란이 일기도 했죠. 자, 이번 문 대통령의 펀드 가입 역시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해서 기술 국산화에 노력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민간 노력에 함께하려고 펀드 가입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베 정권 지지율 그 사이 더 올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아베 정권 지지율이 58%로 지난달 조사보다도 5%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한국 때리기를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려는 아베 정권의 노림수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 시행일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다만 일본 제품이나 관광 상품 불매가 이어지는 건 일본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 8월과 9월 한국에서 오사카로 가는 단체 여행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에서 최대 80%까지 감소한다. 이런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또 오사카부의 호텔 22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는 한국인 투숙객이 이번 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마 그대로 실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다시 한국이 제2의 보복 조치로 훨씬 더 불매운동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좀 난처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타격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죠. 무디스는 한일 무역 갈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이 제품 불매와 또 관광 수요 감소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한국 제조업 영향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대책이 있다며 일본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 원칙에 입각한 흔들리지 않는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을 치켜 세웠습니다. 북한의 실무 협상에 빨리 응할 것을 재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완곡한 어법이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희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이란과 북한을 동시에 거론했습니다. 이란이 비핵화를 할 경우 다시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입니다. Iran has great potential. You know who else has great potential? North Korea. Kim Jong-un. 그러면서 북한이 기회를 망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don't think North Korea wants to blow it. Because if they blow it, it won't be good. 북한을 치켜 세우면서 조속히 협상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잠재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잠재력의 근거로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꼽았습니다. You're in between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People want to get to South Korea. They want to go through. So railroads and everything else. So many things want to happen there. 북미 간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철로 구축 사업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이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 아직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유화 메시지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홍콩에서 지난 주말 다시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홍콩 경찰이 최근 칼로 공격해도 막을 수 있는 진압복을 중국 본토에서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홍콩 경찰이 중국 광둥성에 있는 업체에 방검용 진압복 500벌을 주문했으며 세계 경찰서에는 이미 납품이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에서 구입한 신형 진압복은 칼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무게도 기존 진압복보다 가벼워서 경찰의 방어력과 기동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서방 국가들이 홍콩에 대한 시위 진압 장비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홍콩 경찰이 중국에서 이번 장비를 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설치한 이른바 스마트 가로 등에 안면 인식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위대가 일부 가로등을 철거했습니다. 로이터 TV는 지난 주말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가 길가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을 전동 쇠톱으로 잘라 쓰러뜨린 뒤 가로등 내부를 파헤치고 부품에 물을 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TV는 또 시위대는 스마트 가로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시민들을 감시할 수도 있다고 불안해하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 12주 연속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정부는 그러나 문제의 가로등은 대기질과 교통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한 것일 뿐 안면 인식 기능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TV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홍콩을 찾는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 매체죠. 차이시는 홍콩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서
지난 15일부터 20일 사이 홍콩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9.6%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홍콩 지역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내린 국가와 지역은 한국과 미국, 호주, 영국 등 31개에 이르며 홍콩 행정당국은 여름철 성수기의 관광객 감소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휴 첫날부터 사흘 동안 면제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 자녀 장려금 5조 원도 시일을 앞당겨서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명절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연휴 나흘 가운데 마지막 날인 일요일을 뺀 사흘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역귀성이나 역귀경 때 KTX를 타면 요금을 30에서 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도 더 빨리 나올 계획입니다. 원래 시한이 9월 말까지였던 근로자녀 장려금이 추석 전까지로 앞당겨 470만 가구에 모두 5조 원가량 지급됩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추석 자금으로 모두 96억 원의 정부 자금이 지원되고 공공기관의 하도급과 조달대금 등도 추석 전에 조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결제 대금도 최대 5일 조기에 지급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재난 피해를 겪은 지역 관련 추경 예산을 9월 안에 최대 80%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지역 상품권을 추석 기간에 1조 1,000억 원어치 판매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 확대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으로 지역 관광 여건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소고기와 닭고기 등으로 만든 반려견용 사료와 간식 일부 제품에서 세균과 대장균, 방부제 등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반려견용 사료와 간식 가운데 수제 등을 표시한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다량 검출되거나 세균 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분 함량이 60% 이상으로 높거나 단백질류를 포함한 냉동 사료 제품으로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현재 이 부류의 사료에 대한 미생물 관련 기준과 규격이 없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가 살해당해서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5시 20분쯤 부산 대연동의 식당 주방과 안방에서 식당 주인 62살 A씨가 아내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 때 쓴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부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벤투 감독이 아시아 2차 예선 대표팀 명단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중국 무대를 휩쓸고 있는 김신욱 선수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죠. 벤투 감독이 다음 달 시작하는 월드컵 지역 예선 투르크메니스탄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26명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말씀대로 김신욱 선수가 벤투 감독 부임 뒤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독 부임한 게 지난해 8월이니까 정확히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각종 친선 경기와 아시안컵을 포함해 모두 6차례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는데 줄곧 김신욱을 외면해 왔습니다. 김신욱이 소속팀이던 전북에서 K리그 득점 선두를 질주할 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월드컵 예선 출정을 앞두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중국에서의 활약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욱은 지난달 초 중국 상하이 선화로 이적해서 현재까지 7경기에 나와서 8골에 도움 4개를 기록했습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내용도 참 훌륭했습니다. 골을 머리뿐만 아니라 양발로도 자유자재로 넣었고요. 영상을 보면 골마다 슈팅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 수비수를 속이고 동료들에게 공을 주는 도움도 여러 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단순히 공을 띄워서 헤딩만 한다는 반쪽짜리 선수 이미지를 이번에 완전히 지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난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의 경험이 벤투 감독을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 쓰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에 단조로운 공격으로 일관하다 역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높이가 있는 김신욱을 선발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196cm거든요. 이 키가 아시아에서는 충분히 통하기 때문에 직접 해결하거나 혹은
공간을 창출해서 황의조나 손흥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쓸 수 있는 전술 옵션이 다양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벤투 감독이 전략적 변심이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요. 벤투 감독은 김신욱 선발에 대해서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hinook tem a ver com aquilo que podemos pretender para este momento ou para este estágio de 자, 또 관심을 모으는 게 골든보이 이강인 선수가 아주 큰 관심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선발이 됐는데 사실 지금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선발되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 선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의 영웅이죠. 이강인이 이번에도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 호출이고요. 6월 대표팀에서는 20세 이하 월드컵 출전 때문에 차출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강인은 소속팀인 발렌시아에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적이나 임대를 타진했지만 아직 소식은 없고요. 이제 다음 달 2일 이번 주가 끝나면 라리가 이적 시장이 마감되거든요. 사실상 이적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발렌시아의 시즌 첫 경기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고 두 번째 경기는 명단에 올랐지만 벤치를 지켰습니다. 벤투 감독은 하지만 이강인이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가 적어도 기술과 능력이 출중한 선수라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om continuarmos a observá-lo no nosso contexto, quem sabe observá-lo em alguma posição diferente daquilo que habitualmente faz no clube. Veremos a capacidade que poderá ter. 자, 그렇다면 대표팀 승선이 불발된 선수들 중에서 좀 아쉬운 선수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쉽게 발탁되지 못한 선수들 많이 있겠지만 많이 언급되는 선수가 이승우와 문선민입니다. 네. 이승우는 지난 시즌 소속팀 베로나가 이탈리아 1부 리그로 승격되면서 이번 시즌 세리에 A 무대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출전 기회를 소속팀에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기에서는 벤치를 지켰고 어제 리그 개막전에서는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언론은 근육 피로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팀에서 아무래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이 이번 승선 불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우 말고 문선민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올 시즌 전북으로 이적한 뒤에서 8골에 도움 8개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어서 아쉬움이 더 큰데요. 문선민은 지난 1월이죠. 전북으로 이적하면서 벤투 감독과의 면담 사실을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문선민에게 공간이 많을 때는 장점이 나오지만 좁은 공간에서 풀어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문선민을 대신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울산 이동경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평가하면서 다시 이 좁은 공간,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om grande capacidade técnica, um jogador talentoso que pode jogar quer nos corredores laterais, quer no corredor central. Um jogador que toma boas decisões mesmo quando tem. 네, 앞서 말씀드린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쓰는 팀을 상대할 때 이 좁은 공간에서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점을 굉장히 강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은 결국 이번 아시아 지역 월드컵 예선 통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대표팀을 수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표팀은 다음 달 2일 인천공항을 통해 터키로 출국하고 5일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평가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5일 뒤인 10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지역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네, 다음 첫 경기가 보름 정도 지금 남은 거죠? 네네. 네, 남은 기간 담금질을 대표팀 잘해서 그 예선 첫 단추 아주 잘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양시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북관계 소강 국면 속에 정부가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서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요 행사는 다음 달 19일 지방자치단체 주민 700여 명이 경상, 전라, 충청, 강원권에서 열차를 타고 각각 출발해 도라산역에 도착하는 평화열차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현 남북 관계 소강 국면을 고려할 때 남북 공동 행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같이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는 우리 측 행사로 기획하고 있고 북측에 별도로 통보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모험. 모험에는 좋은 보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모험의 봄바람, 삼성화재. 사서 고생하지 말고 방 잡지. 트리바고에선 여러 웹사이트의 호텔 가격들을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호텔도 가격도 마음에 딱! 호텔 트리바고. 원산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8단계로 거듭 검증하고 녹용 팁까지 담아낸 정관장 천녹. 저의 녹용은 천녹입니다. 정관장 천녹.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서울 등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아 크게 덥지 않은데요. 반면 충청 이남 지역은 여전히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우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면 충청 이남 지역에 비구름이 분포해 있고 제주도에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동서로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어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제주도 산간과 추자도, 전남 진도와 완도에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완도, 청산면에 183.5mm의 호우가 쏟아졌고 제주도 추자도에도 16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3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충남과 전북,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과 대구 28도, 광주 26도로 예상됩니다. 가을 장마기에 접어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으로 목요일에 비가 내리는 등 당분간 가을답지 않게 궂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